이번에 1단원 집합과 명제, 2단원 함수 앞부분, 즉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까지 범위로 해서 중간고사 대비 영상을 만들었어요. 집합, 명제, 함수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15개씩 문제를 내드렸고요. 이 영상은 그 문제들 중에서 기본적인 문제풀이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9월 말에 아마 라이브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중간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들을 풀이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집합 단원에서 8번을 좀 봅시다. 8번에서 우리가 포함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뭐 크다, 작다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전에서 봤듯이 숫자들이 이것보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좀 차이가 있으니까 포함 관계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삼지창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알고 있냐? 집합과 원소야. 이건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예요. 일단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원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바운더리, 영역 이런 것들이고 원소는 아까 말한 그냥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쉽게 생각해서 집합이 학교고 원소가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 할 때 쓰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지창이라고도 하는데 살짝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항상 처음 집합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익숙치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헷갈려. 꼭 한 문제씩 또 틀릴 거예요. 실수로도 틀리고 아니면 몰라서도 틀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지금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해 보세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원소가 A에 속하니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해석이 뭐다?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은 이건 원소 기호라고 삼지창이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 그대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모양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안에는 원소가 3개 있잖아. 이 원소와 이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 이 원소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합 A는 스몰 a 이거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지창은 뭐라고 했죠? 집합과 집합이랬지. 즉 이런 집합이 집합이랄게요. 집합이 집합 A에 속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했잖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원소 A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집합이 이 A에 속하니 집합 A가 이거를 포함하려면 어떤 집합을 포함하려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집합 A가 다 표현해야 돼요. 말이 어렵다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내가 밑줄 그어져 있는 이 집합이 원소 A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집합 A도 원소를 가지니? 가져요. 그래서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원소 기호잖아. 삼지창.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렇게 생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원소를 포함해 집합 A가 라는 거야. 원소 A, B 이거가 집합 A에 속해 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A에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지창을 물어봤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는 집합, 이거가 집합 A에 속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나온 이 집합을 설명해 보면 원소를 A, B를 가지는 집합이잖아. 그러면 그 집합이 A가 A 안에 속하니? 즉 집합 A가 원소 이것들을 포함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포함하죠. 이렇게 생긴 A,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4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답이네요. 이게 틀렸네요. 왜? 이거는 뭐야? 원소 이거가 집합 A에 속해? 라는 거야. 즉 이렇게 생긴 모양이 원소가 이렇게 생긴 원소의 모양이 A가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없지. 없어. 이렇게 그대로 생긴 건 없어.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맞게 바꾸려면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건 맞는 설명이고 혹은 이렇게 되면 또 맞는 설명이라는 거.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을 풀면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 학생들 직접 이게 왜 맞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8번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나타내기로 하자. 약속을 한 거겠죠, 이 문제에서. 그럼 이때 집합 A가 2, 3, 4, 5, 22의 2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SX가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2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A와 X의 교집합이 X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알아놓읍시다. A와 X의 교집합은 이거의 교집합이 X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랑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왔다. X가 나왔다. A와 X를 했는데 X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봅시다. 이게 됐다 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를 둘을 A와 X를 합집합했는데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A와 B의 포함 관계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가 교집합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 연습 삼아 해보면 얘도 합집합에서 A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다 돌아가서 이거 A 교집합 X가 X다 라는 것은 X가 A 안에 속하는구나. X가 A 안에 속하는 거구나. 즉 집합 A의 부분 집합이구나. X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힌트가 요거 끝이야.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 X의 원소가 뭔진 모르지만 합이 22 이상을 넘어갔다잖아. 그러면 22를 만약에 AX가 22를 안 들고 갔다 생각해 봐봐.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만 다 더해도 14밖에 안 되는데 20을 넘을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X는 원소 21을 무조건 가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죠? 즉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다시 해볼까? 이거는 20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그 다음에 2, 3, 4, 5, 22 즉 A 안에 속한다.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한 게 문제네요. 그러면 X라는 것은 20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A를 벗어날 수는 없죠. 즉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를 X가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과 4와 5, 그 다음에 22 중에서 얘는 확실히 들어간다고 정해졌어. 얘는 정해졌어. 그럼 누가 안 정해졌습니까? 2와 3과 4와 5가 안 정해졌지. X 안에 원소 2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3이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4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5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소 2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그 다음에 3도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16개가 된다는 겁니다. 2의 4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얘가 X가 집합 A를 벗어날 수는 없어. A의 부분 집합이야. 즉 원소 2, 3, 4, 5, 22 중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22는 무조건 가져야 돼. 모든 원소,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22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22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2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럼 나머지 2, 3, 4, 5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도 선택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 16개의 경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집합 단원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번으로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집합의 연산을 생각할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차집합 성질. A 빼기 B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은 뭐 A 빼기 B를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라고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 모르건 법칙이라고 하죠. A 교집합 B가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듯이 하는 거. A 여집합, 그다음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드 모르간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의 성질도 있죠.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것이다. 즉 얘는 A와 A 여집합, 나와 나 빼고 모두 다를 합치면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대표적인 건 이렇게 돼요. 뭐 그 외에 많죠? 그 외에 많은데 일단 그거는 문제 풀면서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거를 정리해보자. 자, A 빼기 B다 라고 이걸 정리해 볼 거예요. 뭐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기 힘든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교집합과 합집합이나 또 혹은 여집합을 이용해서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좀 바꿔봅시다, 모양을. 일단은 괄호 속에 있는 걸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괄호 속을 잠시 네모라고 둔 다음에 이거는 A 또 차집합 성질, 이거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됐죠. 그럼 이것도 드 모르간 법칙 써야겠다. 드 모르간 법칙은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하듯이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참고로 분배라는 거는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중에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무조건 분배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분배하는 이유는 A랑
관련된 게 있으니까 나 자신이랑 관련된 게 있으니까 A 자기 자신이랑 관련된 게 있으니까 분배를 한번 해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배를 하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 말 뜻은 뭡니까? 저도 이거를 외우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이해를 해봅시다. 나랑 A랑 나 빼고랑 나랑 나 빼고에 겹치는 거, 교집합 겹치는 건 뭐야?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공집합을 합치면 뭐야? 0 같은 거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가 남는다. 아, 결론적으로 얘는 A 교집합 B는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건 그 전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어떤 거와 어떤 집합을 교집합 혹은 합집합을 했는데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왔다. 아, 그럼 그 둘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러면 A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따라서 A는 B에 속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겠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아, 무조건 B가 더 많아? B가 더 크나? 맨 처음에 말했죠. 숫자의 대소 비교랑 조금 다르다고. B가 A를 포함한다는 거지 무조건 크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A랑 B랑 같아도 집합 A랑 집합 B랑 같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정의는 A가 B에 속하고 그리고 또 B가 A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개념이니까 A가 B에 속한다 라는 말은 무조건 B가 A보다 크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집합 단원 문제풀이에 이어서 이번엔 명제 단원에서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은 뭐는 뭐이다 라는 거, 필요 충분 조건도 배울 거고 진리집합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트라고 말을 할게요. 우리가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진리집합 P가 Q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Q이다 라는 말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이걸 세트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P는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P는 Q이다가 어떤 명제에 P는 Q이다가 참이래요. 참.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라지 P는 라지 Q에 속하게 된다라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P라는 것은 절대값 x 빼기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럼 이걸 만족시키게 하는 x값, 즉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이거는 양변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양변에 2를 더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집합 P의 원소들은 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도 똑같이 풀자. Q는 마이너스 7 x 빼기 a 7 이렇게 풀 수 있고 양변에 a를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Q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Q가 더 커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그려서 x의 범위를 나타내 봅시다.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검은색이 이 빨간색을 포함해야 되니까 빨간색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a 빼기 7보다는 크고 a 플러스 7보다는 작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범위를 생각해 보자. a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a 빼기 7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7은 일단 5보다는 커야 돼.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혹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a 빼기 7이 여기 마이너스 1이 딱 됐다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게 이거를 포함하냐라고 봐야 돼. 근데 만약에 a 빼기 7이 딱 마이너스 1이 됐다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을 요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딱 될 순 없어요. 맞죠? 이 검은색이 이 빨간색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씁시다. 색깔도 맞춥시다. 색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만약에 a 빼기 7이 마이너스 1이 있다 생각하면 빨간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만 검은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건 그대로 확정을 짓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7이 5가 됐다 생각을 하면 빨간색은 5를 포함하지만 검은색은 5를 포함하지 않게 돼버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가 6보다 작다.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거를 연립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6보다 작다랑 이렇게 하면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7개가 되겠네요. 7개가 답이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이는 여기서 끝났고 혹시나 이거는 일일이 셀 수 있었지만 만약에 너무 많아 막 30개 40개 넘어가면 어떻게 세냐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알파 그 다음 x 베타 그 다음에 알파 x 베타 알파 x 베타 자 알파랑 베타는 정수라고 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할 거고 x가 정수일 때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는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기 1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기 그냥 그 다음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둘 중 등호가 하나만 붙는 경우고 이렇게 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제 파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용하면 잘 풀 수 있을 거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 A가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C 여집합이 이거래.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A가 반대니까 X바 fx는 0이다.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x바 gx는 0이다. 그 다음에 c는 x바 hx는 0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a 집합은 그러니까 다 왜 여집합을 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는 0이 는이 좀 편하니까 이게 다시 반대로 바꿔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 거짓이래. 1번과 2번이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1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거다 라는 것은 어떤이란 건 이거야. 하나라도 만족하면 적어도 하나라만 만족하면 이게 하나만 만족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저건 참인데 거짓이라며.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거 x값은 하나도 없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이거여야겠죠. 이걸 만족한 x값은 하나도 없다면서. 그래서 항상 이거이다 라는 게 됩니다. f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a랑 한번 엮어볼까요? a가 fx잖아. 그러면 a가 fx가 0이 되는 거라며. fx 0이 된 x값들을 적어 놓은 거라며 a가. 근데 fx는 항상 0보다 크다면서. 그럼 0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a가 공집합이다. fx가 0이 되는 x값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a는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a는 fx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라며. 근데 여기 1번에 이어서 fx는 항상 0보다 크다며. 0이 되는 게 없다며. 그럼 a 안에 원소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a는 공집합이면서 이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하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0개다 셀 수 있으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어떤 거 하나는 있다 라는 말인데 거짓이라며.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없다 라는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은 이거를 만족시킨 x값은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fx, gx, hx는 0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x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이거는 0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방금 1번에서 했듯이 fx는 0이 아니야. 항상 양수야. 그래서 따라서 항상 gx 곱하기 hx는 0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거는 곱하기는 0이라는 거야. 그럼 즉 gx가 0이거나 hx가 0인 건데 잘 들으세요. 이거 둘 중 하나가 무한계거나 무한집합이거나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어도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 만족한다는 거니까 즉 b 또는 c는 무조건 뭐야? 무한집합이라는 거야. 어떻게? b나 c나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는 무한집합이야. 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거 아니면 이거랬으니까 b의 원소 아니면 c의 원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b가 유한집합이고 c가 무한집합일 수도 있고 b가 무한집합이고 c가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무한집합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든 x값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 b와 c의 원소는 끝없이 많다.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끝없이 한 개 많다라는 거니까 제일 정답에 가까운 건 4번이 되겠죠. A, B, C 모두 무한집합이다? 아니죠. A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유한집합이죠. A, B, C는 모두 유한집합이다? 방금 말했듯이 B와 C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무한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A가 유한집합이다? A는 유한집합이 맞아. 근데 B가 유한집합이다? A가 유한집합인 거랑 B가 유한집합이랑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1번에서 이미 A는 유한집합이다. 공집합이라는 단정이 나왔기 때문에 2번에서 B가 무조건 유한이다 무한이다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 게 B가 유한집합이면 C는 무조건 무한집합이어야 돼. 왜? B, C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무한집합이어야 되니까 B가 유한이면 C가 무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C가 무한집합, A가 무한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지만 어떤과 모든의 차이점을 조금 알면 좀 다가가는데 좀 수월했지 않았나 생각이. 자, 이제 명제 파트에서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고 우리가 충분조건 아까 세트라고 말을 했었죠. 세트라는 것은 뭐다? P는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 진리집합 포함관계는 이렇게 화살표 받는 쪽이 더 크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항상 다 따라다니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풀 건데 충분 조건이 나왔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놈을 P, 이거는 Q,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은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즉 이게 참이라는 거니까 이게 참이면 진리집합은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가 Q 안에 속해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게 아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좀 헷갈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쓰겠습니다. P는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얘는 대우도 참이야. 왜? 이게 아니다, 는 아니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부정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우를 이거를 대우를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이것도 참이 되는 거니까 not 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이면 뭐다? ax 빼기 a 이게 이것도 부정해줘야겠죠. 이것도 참이다. 즉 이게 참이니까 우린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속하게 된다.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요거고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거니까 우린 또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Q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해보면 x 빼기 x 플러스 1, x 빼기 2는 0으로 인수분해되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가지는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뭐다? a 빼기 3의 x,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이 된다. 근데 여기서 호락호락하게 좀 풀리는 건 아니네요. 자, 일단은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거가 여기 안에 속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가져야 된다. 즉 얘가 x는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부등식이야. 그리고 a 빼기 3이 뭔지 몰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 1번 a 빼기 3이 0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3보다 클 때. 왜 이렇게 나누냐? a 빼기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누었을 때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a 빼기 3 양수라고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해가 뭐를 만족해야 돼? 얘를 포함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로 표현했을 때 여기 안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a 빼기 3분의 a 플러스 1이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a 빼기 3을 곱하죠. a 빼기 3은 양수라고 위에서 했다. 그래서 a 빼기 1은 a 플러스 1은 2a 빼기 6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되고 그럼 a는 뭐보다 항상 7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거랑 연립을 해줘야겠지. A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결국 A의 범위는 요거다라는 게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A가 A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 즉 A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를 풀면은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누는데 A 빼기 3이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항상 바뀌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A 빼기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핵 안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A 빼기 3분의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빼기 3 양말 곱하는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랑 연립해주면 얘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끝을 내면 안 되죠. 세 번째, A 빼기 3이 0일 때, 즉 A가 3일 때, 그럼 이거의 해는 0, X, 그 다음에 3 더하기 1, 그럼 0, 4. 이거 맞는 식이죠.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거는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고, 그럼 모든 실수가 되니까 얘를 당연히 포함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래서 A가 3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최종 답은 요거를 모두 다 써야 되니까 1A 7이 되고 정수 A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했으니까 A의 최대는 7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문제가 좀 짧았는데 그래도 풀이 좀 어려웠어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풀 수 있다. 범위가 부등식이 나왔을 때 앞에 나누고자 하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자, 앞에 집합과 명제에 이어서 마지막 함수 단원을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이 함수 단원은 2문제 정도 풀어볼 거고요. 나머지는 라이브 클래스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8번 문제를 볼 거고요. 함수라는 것은 우리 일단 용어를 좀 알아야 돼. 여기 x에서 y로의 대응 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라는 또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관계식을 통해 이제 값이 정해지는 거, 그거를 f라고 할 거고요. 이런 게 함수고, 함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는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2개도 안 되고 안 나가도 안 되고 3개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씩 y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게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함수인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살펴보면 x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4가 하나씩 가지를 뻗고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함수가 아니죠. 왜? 원소 1이 이렇게 2개의 가지를 뻗었고 원소 2도 2개의 가지를 뻗었으니까 안 되죠, 함수가. 그 다음 디귿은 x의 원소는 1과 2밖에 없고 1도 가지 1개, 2도 가지 1개 뻗었으니까 네, 디귿도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x의 원소가 1, 2, 3, 4, 4개 있는데 다 하나씩 가지를 뻗은 거 맞죠? 그래서 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하나 다 뻗었으니까 미음도 맞고 비읍도 하나 이렇게 뻗었으니까 비읍도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1대1 대응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그럼 1대1 함수는 또 뭘까?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이 x1, x2 정의역 x1, x2에 대해서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즉 x값이 같지 않으면 y값도 같지 않다 라는 게 1대1 함수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또 치역이 뭘까? 아까 이 y집합의 공역이라고 했잖아. 치역은 뭐냐면 이 x값들한테 선택받은 놈들, 이걸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건 일단은 기역이 되겠죠. 왜 1, 2, 3, 4 하나 4개 다 4개 다 가지를 뻗었는데 공역이 5, 6, 7, 8이고 치역도 5, 6, 7, 8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1대1 대응이 맞고요. 니은은 아니야. 니은 아니야. 함수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디귿은 1대1 함수는 맞아. 가지를 하나만 뻗었고 1대1 함수는 맞지만 공역은 5, 6, 7인데 치역은 5, 6밖에 안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1대1 대응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함수는 맞지만 선택받는 게 y 입장에서는 두 놈한테 1과 2한테 선택을 받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미음 자체도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도 다르고 일단은 5라는 원소는 1과 2와 3한테 세 개한테 선택을 받으니까 1대1 함수조차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맞죠. 한 개씩 가지를 뻗었고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치역도 1, 2, 3.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역, 비읍 둘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뭐냐? 항등함수 그냥 용어 자체를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이거야. 내가 x에다가 a를 넣으면 y도 a가 나와야 돼. x에다 b를 넣으면 y도 b가 나와야 돼. 즉 x에다가 내가 어떤 x1을 넣었어. 그러면 얘는 x1이 나와야 돼. 이해가셨어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내가 x에 넣은 그 값이 y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읍이죠. 왜? 1을 넣어서 1이 나왔고 2를 넣어서 2가 나왔고 3 넣어서 3이 나왔고 맞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역 같은 경우는 1 넣어서 5가 나왔고 6이 나왔고 이런 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항등함수가 아니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란 건 뭐냐? 모든 정의역의 원소 x값들이 오직 하나의 y값에만 대응되는 거. 예를 들어 미음 같은 거 정의역 x 1, 2, 3 모두 다가 5 하나한테 가겠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모든 1, 2, 3이 다 6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되는 건 미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외울 것도 많아 보인다 이렇게 되지만 몇 번 풀어보면 금방 외워지고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함수 파트의 마지막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10번을 볼 거고요. 실수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이게 있는데 이게 서로 같대요.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자,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학생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함수가 두 개 같다? 우리가 알고는 2차 함수가 두 개 같다? 함수가 같으려면 함수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볼 때는
원소가 정의역 부분집합, 그 부분집합 x가 실수의 집합 중에 하나를 정의역으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x가 몇 개 없을 수도 있다란 말이야. 무조건 전범위가 아니라 전체 모든 실수 x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내가 그거 원소 몇 개만 x 값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같으면 함수가 같다라는 거. 그걸 찾으라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두 함수가 같다. 두 함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내가 넣을 수 있는 가능한 x 값, 즉 정의역의 모든 x 값을 넣었을 때 그때 나온 y 값이 서로 같으면 이게 함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x 값을 넣어야지 이 두 함수가 같아야 되니부터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y 값이 나오니 라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양변에 3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가 그럼 바로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x 플러스 1, x 빼기 5는 0이다. 즉 이거를 내가 x에 마이너스 1과 5를 넣었을 때 이 두의 함수의 함수값이 y값이 같다라는 거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fx한테 혹은 또 gx한테 x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10 빼기 5는 7이고, 여기에도 g-1을 넣어봤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2 플러스 10, 그래서 7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 또 똑같이 x에다가 5를 넣어봤어. 그럼 f5는 50 빼기 50 빼기 5 마이너스 5가 나오고, g5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5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의역 x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5를 넣으면 두 함수 같다고 했어. 그럼 무조건 x는 x 집합은 마이너스 1과 5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내가 마이너스 1만 들고 있어도 내가 마이너스 1만 넣을 수 있다 라고 해도 fx랑 gx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5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fx랑 gx랑 같다라고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 마이너스 1, 5를 둘 다 들고 있어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만 가지거나, 그 다음에 5만 가지거나, 그 다음엔 마이너스 1과 5를 둘 다 가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x가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라고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비슷한 문제를 라이브 클래스에서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이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른 것도 풀어보고 싶으면 그때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